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이 사진 속에서 가장 바깥쪽에 서서 있고 그 바로 한 번에 화면에 잡힐 수 있고 이 사진 속 여중생들 중 다들 적당히 인데 한눈에 봐도 혼자만 같은 소녀. 이 사진 속 이 키 큰 소녀가 바로 이목단의 언니이자 악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화의 후반부, 최만월이 태자기 의식이라며 칼을 휘두를 때 최만월은 처음부터 앉아있는 상태에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7화의 의식 장면, 최만월은 선 상태에서 앉으며 칼을 휘두르고 있죠. 달의 위상 변화. 58년 6월 7일 그날 뜬 달은 하얀 달. 목단이가 납치된 날은 58년 6월 7일 하얀 달이 뜬 날. 목단이의 시신이 돌아온 건 6월 24일 상현달. 시신으로 돌아온 것은 6월 24일 상현달이 뜬 날. 목단이가 납치되고 살해당할 때까지 보름달이 뜬 날은 없었어. 목단이 죽은 것은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상현달이 뜨기 전으로 볼 수 있는데 구산영이 본 환영에선 의식 때 보름달이 떠 있었고 보름달은 북반구에선 상현달 다음에 뜨기 때문에 악귀가 산영에게 보여준 의식은 필연적으로 시신이 돌아온 6월 24일 이후일 수밖에 없는 상황. 보름달은 상현달 다음 8일 뒤에 뜨는 달. 그렇다는 건 하현달이 뜨고 시신이 돌아왔던 6월 24일 이후 8일 뒤인 7월 2일에 태자귀를 만드는 의식이 굳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것. 최만월은 왜 태자귀를 만드는 의식을 굳이 한 번 더 해야 했던 걸까요? 그것은 최만월이 태자귀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 아이를 죽이기 전 아이를 가두어 굶길 때 파란색 옷에 덮어두었고, 이 때문에 마지막에 최만월이 직접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아이가 바뀌었어도 최만월은 이를 알아챌 수 없었죠. 7화의 후반부 죽은 아이의 손만이 나오는데 이때 이 손을 보면 10살 아이의 손이라고 하기엔 손의 골격이 너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화의 중반부, 태자귀를 만들 당시 최만월이 덮어놓았던 옷을 뒤집어 쓴 악귀의 모습. 염혜성 교수를 연기하는 오정세와 키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 10살 작은 꼬마 아이의 키로 볼 수 없죠. 자기가 누구인지 힌트를 주는 악귀는 이번엔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은 오프닝에 나오는 달이 걸린 가지가 많은 나무의 풍경이며, 이는 또한 염 교수가 1959년 장진중 졸업앨범에서 찾은 사진 속 한 학급의 사진의 배경에서 찾을 수 있었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다른 그림들을 확대해보면 또한 붓글씨 작품과 사과 소묘 그림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풍경화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풍경화의 경우 상상화가 아닌 보통 직접 눈으로 보았던 풍경을 주제로 하겠죠. 네, 이 그림의 주제는 우리 마을 장진리의 풍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에게 마을의 풍경을 그리라 하면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았다면 전부 다 낮의 풍경을 그릴 겁니다. 낮에 보이는 게 더 많고 아이들의 경험상 낮에 마을 풍경을 본 적이 더 많을 테니까요. 흑백 사진 속 다른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다들 그림 자체가 하얀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낮을 그린 거죠. 그런데 유독 이 그림만은 어두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달까지 그린 걸 보면 확실히 밤을 그린 걸 알 수 있죠. 마을 풍경을 그리라 했는데 굳이 밤을 그려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이의 내면이 현재 어두운 상태이며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상태란 걸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귀신 사건들, 그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한 명쯤은 나도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화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식 취급도 받지 못하며 자란 꼬마아이가 나왔죠. 굳이 이 아이의 에피소드가 나온 게 실마리일 겁니다. 악귀 또한 다른 형제가 받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소외당하는 아이였을 거예요. 죽기 전 서문춘 형사가 들고 있던 문서, 이를 확대해 한자를 해독해보면 장녀는 1943년생, 차녀는 1949년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950년에서 1953년엔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한국전쟁이 한창인 당시 장녀는 10살, 죽기 전 이목단의 나이였고 그 당시에 이목단은 아기였습니다. 아마도 10살 정도 나이에 불과했던 장녀는 자신도 어리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에 아기인 동생을 도맡아 돌봐야 했을 겁니다. 전쟁통이라 부모에게 어리광 부리는 것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이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 매일 우는 게 일인 아이를 돌보며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였던 장녀의 마음속엔 어둠이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 이목단이 10살이 되던 해인 1958년. 여기 가면 진짜로 맛있는 거 많아요? 맛있는 거 많지. 갑자기 동생 목단이에게 맛있는 걸 먹으러 가게 하고 그 좋은 서울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언니인 장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전쟁통에 목단위를 키우고 한 고생은 자신이 했는데 어리광만 부리고 때만 쓰던 그 어린 년이 뭘 한 게 있다고 그런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못마땅했고 또 질투가 났을 겁니다. 하여 언니는 몰래 서울까지 따라가 어떻게든 수를 써 동생 목단과 자신을 만월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바꿔치기 했고, 그렇게 의식의 대상이 언니인 장녀가 됐을 겁니다. 운 좋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주제 싱싱거리고 지랄이야. 맨날 오냐오냐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니까 어린 년이 버릇이 없지. 시끄럽고 손만 많이 갖고 지멋대로고 지들이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떼쓰는 어린아이에 대한 적의, 그리고 굳이 가진 것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언급, 또한 염교수의 카드를 훔쳤고 그걸로 비싼 물건들을 마구 샀으며 아이의 인형도 훔쳤고 유원지에서도 아무 물건이나 막 가져갔고 혼자 막 놀러다니며 술 마시고 스티커 사진과 이것저것 산 것들. 아귀가 보통 사람처럼 자기 돈으로 하진 않았겠죠. 누군가의 카드를 또 훔쳤을 겁니다. 죽어서도 아귀의 습성을 못 버리는구나.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도 살아서 쉬었던 아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우진. 아귀 또한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지들이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거 왜 그래? 미쳤어? 남의 것을 탐내고 염력으로 상대를 조르는 것. 아우, 그거 돌아가신 우리 사장님 건데? 아귀의 시인 김우진도 똑같이 하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동생을 시기 질투하며 죽어서도 원하는 물건을 훔치는 습성이 남아있는 아귀. 장녀 역시도 살아생전에 아귀에 씌어 있었을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악귀를 없애기 위해 5가지 물건을 봉하고 이름을 알아도 소용이 없던 건 악귀의 이름이 이목단도 아니었고 아귀에 씌어 있었으며 나이도 어린아이가 아닌 10대 중반을 넘긴 사춘기 소녀였기에 태자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악귀가 된 소녀의 키가 염혜상 교수를 연기하는 오정세와 키가 비슷할 정도로 키가 큰 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내면의 어둠을 키우고 있었기에 평소 이 소녀는 사람들 앞에서 의기소침한 편이었을 거란 점. 많은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중 이화 구산형이 악귀의 빙이 됐을 때 뒤짐지고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화 이목단 가족의 뒤를 따르는 소녀가 보이고 이 소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점, 머리 풀어헤친 악귀의 머리 길이를 볼 때 적어도 그 머리 길이가 등 중간 이상까지 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드라마 연출상의 편의와 또한 시청자들이 이 소녀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보다 드라마틱한 임팩트를 받기 위해선 이 그림과 소녀가 한 앵글에 들어와야 한다는 점. 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이 사진 속에서 가장 바깥쪽에 서서 혼자 의기소침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 그림의 바로 옆에 있어 이 그림과 한 번에 화면에 잡힐 수 있고 그가 이 사진 속 여중생들 중 가장 크며 다들 적당히 묶은 단발인데 한눈에 봐도 혼자만 길게 길러 등까지 닿을 것 같은 소녀. 이 사진 속 이 키 큰 소녀가 바로 이목단의 언니이자 악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악귀 9화를 본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로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